자,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강연을 또 청해 봐야겠죠? 두 번째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. 혹시 한반도 평화와 또 남북 통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마 이분께 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의 체제와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분이신데요.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우리 박영자 박사님의 강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라는 그 이슈 속에서 어떤 도전들이 있고 계속 갈등과 도전 이게 막 어떨 때는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가 또 지나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과거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많이 오고 이런 이 상황에서 어떤 도전들이 우리에게 지금 환경이 펼쳐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떤 과제나 어떤 시각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북미 간의 인식 격차가 지금 핵을 둘러싸고 북한의 핵을 둘러싸고 계속 대북 제재와 이 핵 문제가 지금 계속 얽혀갖고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이들 어떤 차이가 있는가? 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전체적으로 올해 2월달에 우리가 많이 기대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거래가 되지 않고 결렬 상태로 끝났죠. 이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핵 문제, 핵을 먼저 북한이 포기할 것을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. 먼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, 그다음에 핵시설, 핵인력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 국제사회에서 핵 신고를 하고 그 핵신고의 그 핵물질과 아니면 시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리스트를 제공하라라는 핵 리스트와 핵 신고하고 이 핵검증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핵을 만들기 위해서 몇십 년을 고생을 했는데 먼저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. 그래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.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나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핵 문제하고 이 체제 안전 보장은 등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상호주의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 그동안 특히 90년대부터 이 핵물질에 대한 처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 거치다가도 도중에 협상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립, 그 다음에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이 대외와 단절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시기에 다시 나와서 이 협상에 참여하다가 또 다시 또 협상이 흐지부지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먼저 좀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.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미국 중심의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강대국들은 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게 이 먼저 포기할 걸 요구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먼저라는 게 어디 있냐? 협상은 기본적으로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. 그래서 먼저 그쪽에서 안을 그러니까 우리 체제 안전보장의 안을 동시에 마련해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인식 차이 때문에 이 현재까지 계속 이 어제 오늘 내일이 계속 다르는 이렇게 좀 급격한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커다란 도전으로 좀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.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전쟁은 반대해야 된다. 전쟁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기조잖아요. 이래서 그럼 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향해서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이 기본적으로는 이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기본 대원칙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평화 최우선 정책이라고 해서 이 계속 도발하고 제재를 했다가 또 재도발하고 이 계속 악순환이 이 한반도 분단 7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됐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고리를 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?
가장 중요한 게 뭐냐? 이건 남북한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남북한 당국과 이 남북한 주민들이 절대 전쟁은 아니다. 절대 우리는 함께 이웃으로 됐건 아니면 형제가 됐건 우리가 아무리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. 임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려면 서로 약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이 함께 살기 위한 약속. 저희가 아파트에 살건 아니면 지역에 살건 간에 공동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. 쓰레기 분리수거는 언제 해야 되고 또는 뭐 그 층간 소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서로의 체제나 아니면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존중이 즉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. 다르고 이 상호가 다른 상태에서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 나갈 건가? 함께 살기 위한 규칙은 어떻게 만들 건가? 이걸 먼저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. 계속 하나여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 서로 고통스러워지는 게 이 남북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분단 자체가 한반도의 남북한 문제로 시작된 게 아니라 분단 자체가 이 냉전 체제가 형성되기 이전, 즉 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나타났고 우리가 이제 이 일제 식민지 시기를 경우하고 그 이후에 해방과 함께 이 국가 수립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이 우리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통일을 향할 때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축은 이게 이제 남북한의 문제로 이게 협소화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인식 자체를 좀 국제사회로 이 글로벌하게 확정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남북한 문제로만 자꾸 보면 오히려 해결 대안이 보이지 않는.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, 뭐 이 동아시아뿐 넘어서서 뭐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나 아니면 분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행위자들이 이제 남한, 북한, 미국, 그 외에 이제 중국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그동안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이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역할, 그 중재를 넘어서서 이들이 협력하도록 촉진하고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남북미 간의 이제 이 한국의 역할인데 이 한국의 역할 관련해서도 사실 이 북한 측에서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 즉 이때 당사자라는 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우리 북측하고 이 남측은 하나의 의견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그 국가를 수립하고 분단 체제가 되고 지금 70년이 넘은 세월 동안 한국 국가를 세우고 안보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이거든요.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관계를 소원하게 해서는 그 올바른 미래의 통일 한반도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그동안 서로 계속 갈등하고 하는 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면서도 이 한반도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. 이게 이제 이 한반도 문제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으로 발전하자라는 대의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. 이런 이제 합의하에 지금 이제 한국 정부는 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조율해 나가고 협상을 촉진하고 있는 거죠. 특히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인식 격차, 현재 뭐 핵 문제나 아니면 체제 안전 보장,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. 이 큰 상태에서 중재자가 없이는 이게 이 거래나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런 이 정책 방향,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8.15 기념사에서도 얘기했던 신한반도 체제라고 얘기하는 이 신한반도 체제는 이걸 호흡을 빠르게 하면 계속 지치기만 하고 어떠한 성과가 더 없다라고 보고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. 이 한반도 이 분단 이전부터 왜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 왜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왜 그 해방과 함께
독립적인 이 자립 국가보다는 미국이나 소련의 구소련의 영향으로 분단과 그다음에 이제 이 그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나라는 어떤 역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. 그래서 이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은 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통일 이전에 이 분단으로 인한 갈등들, 비용들 이런 분단 체제를 없애면서 점점 이렇게 평화 의식을 확장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발전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기본 정신으로부터 이제 정책 방향이 첫 번째가 세워졌고, 두 번째가 이 한반도 평화를 이 평화 번영을 이 남북한 문제로만 한정되면 이 대안도 보이지 않고 성과도 크지 않다라고 보고, 이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평화 협력을 유도하는, 이 한반도는 이렇게 이 소위 대륙하고 그 다음에 해양 세력들이 서로 결합하는 이제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, 서로 평화 협력의 네트워크를 유도하면서 발전해야 된다는 어떤 정책 방향을 세운 겁니다. 그 속에서 이제 크게 이 앞으로 우리가 평화라는 건 이 추상적인 평화를 넘어서서 발전, 공동 발전할 수 있고, 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실물적으로 보이는 건 경제적인 발전과 연계돼서 사고해야 된다라는 게 소위 평화 변형과 이 평화 공제의 정책이고요. 크게 이러한 비전에 따라서 이 평화 협력 공동체하고 경제 협력 공동체, 이 두 가지 공동체의 상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부에서 중요한 노인인데,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한반도의 중요한 위험 요소인 핵무기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약속 체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제도화하도록 하는 것. 이런 과정에서 소위 이제 이 평화와 경제가 서로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자라는 게 정책적인 방향이고, 이게 이 단순히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나 유라시아 전체의 경제협력 공동체로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,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건 이 신한반도 체제 구축의 과제는 이 한반도 차원하고 동아시아 차원이 동시에 맞물려야 된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대륙권, 뭐 남미나 북미나 이런 미국권의 이 경제 공동체가 있듯이 유럽 지역은 원래 오래 이미 그 EU 유럽 연합이 있듯이 경제 공동체나 사회 문화적 공동체가 형성돼 있어요. 근데 아시아 지역이 유독 아직 공동의 공동체가 지금 이 실질적인 공동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여러 협의체는 있지만 실제로 서로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성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, 지금 이제 신한반도 체제에서 중요한 이거는 한반도 차원에서의 과제와 이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과제가 맞물릴 수 있도록, 즉 평화와 경제라는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 한반도 차원에서는 일단 이 항구적인 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거, 구체적으로 보면 이 비무장지대부터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고, 남북한의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위기나 갈등 또는 그 어떤 위험이 있을 때,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을 때 바르게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의 문제가 있는 거고,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일단 동북아 지역에 이제 뭐 일본, 중국, 한국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, 이 태국 이런 전체 지역이 이 거의 2차 세계 대전 전에 다 식민지였고 많은 경제적 갈등과 그다음에 강대국으로부터의 그 예속을 경험한 나라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이제 이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사회보다 훨씬 복잡하죠, 내부에. 그래서 이 특히 안보 문제,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안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동북아 지역의 특징인데, 이래서 동북아 지역에 이 다자 간의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안보적 과제가 하나 있는 거고, 그 경제적인 측면하고 인간 사회 문화의 교류, 즉 네트워크,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제로는 이 철도 공동체, 이 동아시아 지역을 가르는 이 철도 공동체, 에너지 공동체, 경도 공동체, 이런 3대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같이 협력하고 이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성과를 도출하는 이런 과제가 지금 이 신한반도 체제 구축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런 과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이런 수많은 과제는 이제 정책 담당에서 하는 거고,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지예요, 의지. 어떤 의지가 중요하냐면, 내가
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?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? 내 발전이 가능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? 이런 이제 자기 의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이 상상을 통해서 많은 걸 이뤘잖아요. 전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DNA도 많이 바뀌어요. 그다음에 인물도 바뀌고. 뭐 제가 이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만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진짜 9등신, 10등신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. 그냥 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걸 꿈꾸면은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상상의 미래를 펴서 나의 발전과 우리 공동체의 발전이 함께할 수 있는 평화나 통일에 대한 고민, 이 의지가 상당히 정책이나 아니면 향후 미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과제, 조금은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박영자 박사님께서 좀 쉽게 우리에게 이해 잘 되게 이렇게 또 풀어주셨는데요. 자, 평소에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통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강연 듣고 궁금한 사항 혹은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,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. 강연 잘 들었습니다.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양성과 의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에서는 약간 극단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들만 다루다 보니까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. 국가 차원에서나 통일연구원 차원 또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있다면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통 우리 한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이 통일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. 이 통일부 산하에 있는 이 교육기관, 통일교육기관인데 우리 무슨 포털 메일에 이런 데다 이제 키워드를 통일교육원. 저는 연구원에 있는 거고 제가 하는 건 주로 연구를 하는 거고 교육을 전담하는 통일교육원에 가시면은 뭐 사회, 문화, 청년, 뭐 그다음에 시장 경제, 북한 여성, 뭐 북한의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쉽게 써놓은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. 매년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사실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. 북한에 대한 정보를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유용한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강연은 이렇게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또 북한의 이모저모까지 함께 또 질문과 응답까지 함께 했는데요.